안녕하세요. 독자 아이메드 김상만입니다. 이번에 히스타민 증후군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진단 이런 거 다 됐고 치료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마 여러분들은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 증후군의 치료 원칙 첫 번째 파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할 때도 가끔 얘기를 들었지만 히스타민 증후군은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히스타민 증후군의 가장 빠른 치료 방법은 뭐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역시 그거는 항히스타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항히스타민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예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제제죠. 그게 뭐냐면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쓰게 되면 히스타민보다도 훨씬 더 효과도 빠르고 그리고 작용 시간도 길기 때문에 이 유혹을 우리가 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드러기나 이런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 엉덩이에다가 놓는 주사가 대부분 이 스테로이드 계통인데 문제는 이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효과는 좋은데 문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호르몬, 특히 그런 부신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데 이 호르몬이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증상은 빠르게 소멸될 수 있으나 이게 자꾸 들어오다면 내가 스스로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지를 않게 돼요. 왜냐하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유명한 부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아주 증상이 심할 때, 그럴 때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흔히 빠르게 쓰고 있는 거는 항히스타민제죠. 역시 히스타민 작용을 억제시켜주는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 작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제제를 쓰고요. 근데 이 히스타민 제제들도 부작용이 있어요. 안압을 올린다든가 또는 자꾸 너무 졸립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항히스타민 작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히스타민 작용이 없는 그러한 뉴코트리엔 차단제들이 나오게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5세대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데 이걸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치료 방법은 스테로이드다. 하지만 장기간에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이런 항히스타민 제제들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항히스타민 제제도 이 사람이 비염이 있느냐 또는 아토피가 있느냐 어지러움이 있느냐 또는 위산의 문제냐 또는 수면의 문제냐 또 위경련의 문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항히스타민제가.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를 골라주는 것이 하나의 의사들의 노하우가 되고요. 그래서 히스타민 제제를 분류하다 보면 제가 히스타민 수용체는 이 H1이라고 하는 리셉터, H2라는 리셉터, H3, 4까지 있는데 약제로 나온 거는 H1, H2 이렇게 두 개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혈관이나 알러지 쪽에 관여되는 거는 주로 H1이고 위산 분비나 이런 쪽 장 쪽에 관여하는 건 H2 리셉터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을 쓰죠.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하는 거는 보통 우리 의사들이 하는 일이고 근데 H1 리셉터가 주로 만성 두드러기나 비염 이런 거에 관여하는 그런 수용체인데 거기에 성능에 따라서 그래서 1세대에 처음 나왔을 때 항히스타민제는 혈액하고 뇌의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거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그쪽을 통과하는 약들이 대부분 많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굉장히 하루 종일 자는 그래서 이 뇌 혈액 장벽을 통과하기 때문에 졸립고 무기력하고 종합감기약으로 알려져 있는 약 먹으면 하루 종일 조는 그래서 시험을 망치는 그러한 아마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데 이 1세대는 오히려 거꾸로 졸리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뇌장벽을 통과하는 그런 항히스타민제 씁니다. 수면제로. 그래서 슬리펠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 그게 1세대고, 두 번째는 이런 졸림이나 이런 걸 좀 없애자. 그래서 뇌정벽을 통과하지 않게 하자. 제가 인턴 때 나온 약들인데 그게 2세대, 이것만 나올 때도 굉장히 아주 혁명적이었어요. 졸립지 않은 항히스타민제가 나왔다. 세트리진, 로라타딘, 터페나딘, 항히스타민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졸립지 않은 항히스타민제가 나왔는데, 이걸 또 쓰다 보니까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간을 거쳐서 활성화품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간독성이 있어요. 간 수치를 올리고. 그래서 이걸 쓰다 보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아예 간에서 활성화된 폼을 만들죠. 그걸 우리가 3세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트리진이라는 데다가 레보를 붙이고, 로라티딘에다가 데스를 붙이고, 팩소페나딘에다가 팩소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예 간에서 활성화된 폼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간에 지장이 없는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만들어서 의사는 이제 부작용 없고 또 증상에 맞게 또 어디에 염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선택하는 그런 것까지 나타나게 됐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치료는 증상만을 없애는 겁니다. 히스타민 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콧물만 안 나오게 한다든가 기침만 안 나오게 한다든가 두드러기만 없애거나 가려움증만 없애거나 전체적인 증상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히스타민 증후군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항히스타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 원칙은 첫 번째, 역시 히스타민을 내 몸에서 줄여줘야 되죠. 두 번째는 히스타민 분비를 자극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히스타민이 내 몸에서 빨리빨리 분해되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식사요법도 있지만 가장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는 히스타민을 자극하는 원인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이 바로 염증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염증이 급성이냐 만성이냐 했을 때 그 만성에 대한 그 염증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이제 그 아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전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염증을 일으키는 히스타민 증후군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가장 흔한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장입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히스타민 증후군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들 보면 항상 소화가 좀 안 되고 변을 좀 자주 보고 묽은 변 또는 만성변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타민 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 그리고 만약에 히스타민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장을 치료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의 염증을 없애야 되는데 그 장의 염증은 장내 세균의 불균형, 즉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유해균이 많은 상태를 우리가 장내 세균 불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유해균이 많은 원인은 무엇이냐고 이제 우리 의뢰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유해균 먹은 적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저 장염 걸린 지 뭐 오래됐는데요. 저 그 유해균을 먹으면 원래 장염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유해균들은 사실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 몸에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장으로 가면 그 소화가 덜 된 음식을 좋아하는 균들은 대부분 유해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게 원인인 거예요. 물론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그 원인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물론 안 맞는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되죠. 내가 소화를 못 시키는 그 음식, 전에 얘기했던 그 음식 불내성이 있는 걸 먹을 때 그렇게 되는데, 가장 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우리가 소위 이제 면치기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녹말을 많이 먹는데, 이 녹말은 이 구강에서 분비되는 그 아밀라제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1차 분해가 돼줘야 되는데, 물론 췌장에서 나중에 그 분해가 돼서 2차로 또 아밀라제가 한번 나오게 되지만, 일단 아밀라제가 섞여야 되는데 빨리 먹는 사람, 면치기, 후룩 하는 사람들은 빨리 삼키잖아요. 그러면 이 침이 잘 안 발리죠. 그래서 일단 소화에 한번 그 핸디캡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위장으로 가죠. 위장으로 가면 또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어떤 펩신이 위산이 나와서 이게 분해가 돼야 되는데 너무 빨리 먹다 보면 그것도 금세 내려가죠. 그러다 보면 소화가 덜 돼서 장으로 가게 되고 췌장에 있는 소화효소 그리고 담즙에 있는 소화효소 이런 게 잘 섞여서 내려가야 되는데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그리고 그 효소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은 그 음식이 소화가 잘 돼서 넘어가면 그 소화가 잘 된 음식은 우리 몸에 유익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후룩 또는 이제 뭐 때운다고 그러죠. 후루룩 그냥 그 먹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빨리 먹게 되면 그런 소화 효소가 작용할 시간도 없게 먹게 되면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유해균들이 사는 그러한 그 원인을 제공을 하고 그 외에도 우리 몸에 이제 장내세균 불균형의 원인 특히 이제 그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단순당, 설탕 포함해서 이제 액상과당 이런 것들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당이 많은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소화하기 어려운 단백질 그리고 이 식품 첨가제 같은 것들을 이제 방부제 같은 것들 섞인 거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에 그런 게 많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우리가 알고서 먹는 건 별로 없죠. 이 덜 씻은 과일 그러니까 농약 같은 거가 이제 과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모르고 잘 씻지 않고 이제 먹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화학물질을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장에 이제 그 나쁜 세균이 살게 되고 좋은 세균이 죽어서 그래요. 그거는 그런 걸 먹게 되면 그리고 술은 뭐 말 그대로 히스타민 덩어리기도 하지만 이 술 자체는 정말 나쁜 세균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막걸리 열풍에 한 번 부른 적이 있었죠. 막걸리에는 유산균이 있어서 우리 몸의 장내에 유산균을 번식시켜서 좋다. 근데 쑥 들어갔죠. 그 균이 별로 좋은 균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막걸리는 그 대용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남용하시는 분들 뭐 감기 걸리고 뭐 조금만 그냥 열도 없는 감기인데도 항생제 먹고 이러다 보면은 그 항생제가 좋은 균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되고 또 잇몸 질환, 구내염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스스로가 많이 씹질 못해요. 그 음식을 꼭꼭 못 씹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소화가 덜 된 그런 음식이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와요. 그냥 위산만 많이 나고 췌장이나 이런 그 담즙 분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덜 된 음식이 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내세균의 불균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외래에 오시게 되면 이 장내세균 불균형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만 조금 이렇게 받으면 내 몸에 어떤 세균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세균 중에서 어떠한 항생제에 듣는 세균이 사는지 그래서 일단 제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세균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경우가 있고 좀 더 정확한 검사는 이제 NGS로 장내 미생물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걸릴 수 있는 병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내세균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검사도 이제 외래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검사고요. 그리고 쉽게는 이제 소변으로도 가능해요. 소변에서 나오는 그 유기산을 보고 내가 이렇게 장내에 나쁜 세균이 살고 있고 그런 나쁜 세균이 사는 물질이 소변에서 나오거든요. 소변에서 나오는 유기산이라는 거를 역으로 해서 내가 나쁜 세균이 내 몸에 너무 많구나. 또는 그거 말고도 이 유기산 검사를 하게 되면 내 장에 이 점막에 문제가 있어서 그 항원이 이렇게 장벽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냥 흡수가 되게 되는 상태, 우리가 그걸 새는장 증후군, 리키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진단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또 그 장 점막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소변 유기산 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히스타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걸 4R이라고 하는데 4R의 R의 첫 번째는 remove, 제거한다는 거죠. 그 제거는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을 식단에서 빼는 것도 이제 제거고 또 장에서 나쁜 세균이 있는 유해균을 없애는 것도 제거고 그래서 그 remove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replace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 뭐 담즙이 잘 분비가 안 되거나 또는 췌장에서 효소가 안 나오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 전에 그분이 없는 효소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 효소를 먹게 해서 그 음식이 잘 소화돼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효소 그 치료 방법이고, 그 후에 이제 리이노쿨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산균 먹는 게 바로 이 이후에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해균을 제거하고 효소를 섭취하고 그리고 나서 유산균을 먹어야지, 유산균을 그냥 먹으면 대부분 유해균한테 또 잡아주켜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리페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장점막이 손상된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치료를 할 때 오히려 부담을 더 느껴요. 그래서 이 장점막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먼저 써서 이 장을 고치게 되면, 제 경험으로는 히스타민 증후군의 80%는 이 장 내 세균 불균형만 치료해도 증상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몸에 항상 여드름이 많고 이런 학생인데 사춘기 때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그 얼굴이 항상 울긋불긋하고 여드름 흉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춘기 때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그러면서 피지가 발달하고 그 피지가 사는 그런 세균들이 있고, 또 얘네들이 원인은 대부분 다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아토피가 생겨서 피부가 약해져서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을 치료하면 그게 싹 좋아지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상처가 이미 생긴 사람들은 깨끗해지지는 않지만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치료할 때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이 친구를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봤으면 정말 깨끗하게 치료해 줬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비단 어떤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히스타민 증후군은 편두통, 소화장애 이런 게 있으면서 그 학습하는 능력,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 증후군을 치료하면 학습 능력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체력도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 그 집중력 때문에 맨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집안에서 맨날 야단 맞고 이렇게 치료한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서울대 의대 가서 감사하다고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그 효율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 중에 하나는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을 조금 적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하지만 제가 이거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음식을 못 먹게 한다는 거는 참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지 마라,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잔인하게는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만약에 먹었을 때는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를 같이 먹어라, 그렇게 해서 음식을 너무 제한시키지는 않은데 효과는 좋죠. 만약에 이 음식을 한 3개월만 안 먹으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할 때 이런 단백질이나 이런 열량의 섭취가 성장기에 있는 애들한테는 저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제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인들, 이제 성장이 다 끝났고 염증이 심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철저하게 그 제한을 시킵니다. 그래서 6주에서 12주 정도면 이런 음식을 안 먹으면 정말 히스타민 증후군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음식 불내성이 있는 음식을 안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음식은 제가 조금 먹기는 하는데 진단을 해서 만약에 그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또는 그 음식에 불내성이 있는 음식은 절대 못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식을 먹으면 치료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밀가루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든가 또는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치료될 때까지 보통 3개월은 절대 먹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검사는 평생 한 번만 하면 돼요. 대부분 항원이 그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좀 비싼 검사긴 하지만 내 몸에서 히스타민 분해를 못하는 사람인지 한번 유전적으로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그 효소를 이제 대체해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어떤 그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어떤 영양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어떤 그 히스타민 증후군이 있고
식사요법이나 이런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 이 검사까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우리가 그 효소요법을 저는 이제 많이 쓰는데, 우리 이제 뭐 DPP 뭐 이런 효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외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글루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글루텐을 분해하는 효소인 이 DPP라고 하는 그 펩티딜, 펩티데이즈 이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만성 위축성 위염 때문에 위산이 분비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펩신이 있는지, 또는 이런 걸 다 찾아보고 전문의와 상의해보고 나한테 맞는 효소가 뭔지를 보고 그걸 선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들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히스타민 증후군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